있습니다. 노트. 자, 노트 보시면,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3, 4월 달에 좀 넘기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1, 2월 달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좀 잠깐 남겨놨다가 5월 달, 6월 달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기는 게 있으면 분명히 제가 5월 달, 6월 달에 할 겁니다.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곧바로, 어디, 그러니까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에 도시 및 공간구조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그거는 그 옆에다가 5월달 이렇게 써놓으세요. 언제라고요? 5월달. 그때 제가 할 겁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볼게요. 그 73페이지 보시면 도시 경제 기반 이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지역의 도시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가 성장의 건전성,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하는 어떤 분석 기법입니다. 이걸요 도시 경제 기반 이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다. 자,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고 비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산업이라 하더라도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요 주력 산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요 비기반 산업 해줍니다. 자, 그럼 잘 모르니까 뭐 이거 더 어렵게 약간 설명해 볼게요. 어렵게. 자,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내부에서 소비하기에는 남아돕니다. 남아돌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 외부로 주로 이제 수출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그 산업을요 기반 산업 해줍니다. 기반 산업. 자, 거기에 비해서 비기반 산업은요 이 내부에서 소비하기에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요 지역 외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비기반 산업이라는 겁니다. 비기반 산업.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이라는 것은 외국에다 수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 외부 있죠? 그 지역 밖으로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외부로 수출한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디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거기 안 써 있나요? 여기 울산이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네. 울산이 돼 있잖아요. 여기 딱 써 있는데. 자, 울산의 이제 인구가, 고용 인구가, 울산의 이제 인구가 원래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용 인구가, 총 고용 인구가, 자, 100만 명이라고 치자. 간주하는 겁니다. 100만 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울산에는 뭐가 있냐면, 울산에는 그 조선소 있죠? 현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이 지역에서는 뭐가요? 자, 이 기반 산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울산 가면 뭐가 있어요? 자동차 공장, 현대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공장은요, 어디에 있냐면, 울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충남 아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러면, 자, 이 울산 지역에서는 현대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이 현대 자동차만 있을래나요? 그럼 알겠죠?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그 공장들이 있죠?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40만이라고 간주해보자. 가정해보는 겁니다. 계산해보려고, 편하려고. 이러면 된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그 내부에서만 소비하려나요? 평균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생산물을, 자동차를 평균적으로 내부에서만 소비하진 않겠죠? 거의 대부분 다 밖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산업을 이 지역에서는요, 기반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기반 산업. 조선업 이런 건 없다고 치자, 이 지역에서는. 자, 그리고 이 섬유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치자. 자,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은요,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치자. 우리 같은 이제 부동산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이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먼저 LQ라는 걸 공부해 볼 건데,
자, LQ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로케이션 코에피시언트 해갖고, 요걸 가지고서 어떤 지역에서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요, 입지상 아니면요, 입지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지상 아니면 뭐라고요? 입지계수.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자동차 산업의 LQ를 계산해봐라. 로케이션 코에피시언트 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한 10%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니까 전국의 총 고용 인구는 3천만 명인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랍니다. 그럼 몇 프로 종사하는 거예요? 10% 종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을 볼게요. 이 지역은요,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40만이 종사하니까 몇 프로 종사해요? 40%가 종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을 10으로 하니까 4죠. 4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걸 요 지역에서는요,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반 산업. 이번에는 저 하나 더 계산해 볼게요. LQ. 이번에는 이 관광 산업의 LQ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이 속초 아시죠? 속초 같은 데 보면 뒤에 설악산도 있고 앞에 이제 대포항도 있고 그리고 해변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서는요, 속초 같은 경우는요, 관광산업이 그 지역에서는 기반산업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국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한 10%라고 치자. 근데 이 지역은 몇 프로를 종사하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 3만 명 종사하죠? 그러니까 3%가 종사하네요. 그러면 0.3이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이런 사람을 이 지역에서는요,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자, 어디 있냐면 74페이지 맨 아래쪽에 계산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형 문제. 요거 지울게요. 자,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서대로 나열해보라. 자, 거기 보니까 전국에는 3개 도시와 2개 산업만이 떨렁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박스를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밑으로 가는 걸요, 줄이라고 할까요? 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걸요, 칸. 이렇게 해요. 옆으로 가는 걸요, 칸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먼저 그 섬유산업의 LQ를 계산해 보랍니다. 섬유산업의 LQ. 자, LQ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 울산 지역의 섬유산업 LQ를 계산하면, 일단 여기 맨 아래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전국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전국의 전체 산업의 인구가 2,000명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종사해요? 1,000명 종사하죠? 그죠? 이게 바로 전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입니다. 2,000명 중에 1,000명 종사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2,000명 중에 1,000명이 종사한다. 이것도요, 2,000명 중에 1,000명 종사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각 도시별로 볼게요. 자, 먼저 A도시는, 자, A도시는 여기 있네요. A도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A도시는요, 400명 중에 섬유산업에 몇 명이 종사해요? 250명 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250명이 종사하고, 그 다음에 B도시는요, 그 밑에 줄이네요. 500명 중에 250명 종사하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250명이 종사하네요. 자, C도시는요, 자, 아이고,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A도시, 요거는요, B도시, C도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섬유산업이니까. 자, C도시는요, 1,1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500명 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100명 중에 500명이 종사한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 자, 계산하게 되면 1.25, 1.25, 1, 0.9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순서가 뭐예요? A, B, C 답하면 되죠? A, B, C 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뭐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좀 걸릴 수 있겠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요, 이 분모가 같아요? 안 달라요? 같죠? 그럴 경우는요, 요 분모는 똑같다면, 여기 분자 있죠? 요것만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게 순서는 또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갔어요? 이것분의 이거 있죠?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 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요것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계산해도 순서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자, 어디 갔어요? 400분의 250 하니까 0.625 나오네요.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0분의 250 하면요,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00분의, 자, 500 하면요, 0.45 나오니까 0.45. 이렇게 해서 얘가 가장 크죠? 두 번째 얘, 그 다음 세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연습해 보세요. 네, 이런 형태 문제 나오면 무조건요, 이것분의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것분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것분의 이거 바로 박스에다 대고서 곧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박스에 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울산의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공장이 5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뭐라고요? 5개 공장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공장을 1개를 더 증설한다고 치자. 그러면 전국에 이 직장에 다니려고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릴 거 아닙니까? 공장 하나 더 증설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자, 몰려들죠? 그 다른 사람도, 다른 공장도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자, 현대자동차 공장이 그 1개를 늘리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공장도 다 늘어나겠죠? 다른 공장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한다고 치자. 자, 10만 명이 증가하게 되면 총 고용 인구도 딱 10만 명 증가하려나요? 느낌에?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딱 증가하게 되면 총 고용 인구도 딱 10만 명 증가하려나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죠? 그럼 하다못해 편의점도 생겨 안 생겨? 생기고, 골프장도 생길 수 있죠? 당장도 생길 수 있고, PC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공장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다못해 중개업소도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파생적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총 고용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 지역의 이 인구 구조를 딱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40만이죠? 근데 총 고용인구는 몇 명이에요? 100만이죠? 그럼 몇 배 정도 많아요? 2.5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배 많아요? 2.5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인구 한 10만 명 증가하면 2.5를 곱하니까 얼마라고요? 25만 정도는 증가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수요 같은 거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2.5 여기다가 자동차 산업의 이게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뭐라고요? 증가분. 그러니까 10만 명이 기반 산업인가 10만 명 증가하게 되면 총 고용인구는 얼마라고요? 25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 아니냐? 25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요 2.5를 뭐라 하냐면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겁니다. 경제 기반 승수.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델타, 이건 증가분을 얘기하죠. 이 기반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했답니다. 그럼 여기다 이거 곱하니까 얼마라고요? 25만 정도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 고용 인구는 25만 정도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 구조를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요도 그만큼 많이 증가할 거죠. 아파트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요, 중개업자는 여기 사람이 많아질 거니까 나도 여기다가 중개업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건 다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제 기반 승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분의 이거 해준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인구분의 총 고용 인구 이렇게 해준 겁니다. 총 고용 인구.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40분의 100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은 상관없습니다. 기반 산업의 인구 비율. 기반 산업의 인구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0명 중에 40만이 종사하죠? 100만 중에 몇 프로 종사해요? 40%니까 0.4네요. 자, 이것분의 1 해도 됩니다. 0.4분의 1 해도 2.5 나옵니다. 0.4분의 1 해도 2.5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거기 2번 보겠습니다. 계산학 문제 맨 아래에 어떤 서시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비기반 산업의 인구가 60만이랍니다. 그럼 기반 산업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기반 산업인구 40만이죠? 그러니까 40만 중에 100만 명이니까, 자, 이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예요? 아까 2.5죠? 2.5 아닙니까?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2.5에다가, 자, 곱하기, 여기 경제 기반 승수를 이용할 때 기반 산업의 인구가 2만 명 늘어난다면, 얘가 2만 명이 늘어난다면, 총 고용 인구는 전체 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냐?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만 곱하기 2.5 하니까 5만 명이 증가할 거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경제 기반 승수 모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경제 기반 승수 모형이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은 건데, 처음 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 옆에 볼게요. 서술형 지문의 2번 보겠습니다.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기반 부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밑줄 쳐볼게요. 비기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밑줄 쳤나요? 그러면 그거는 밑줄 쳤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자, 이 기반 산업의 인구 비율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맞죠? 자, 볼게요. 비기반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기반 산업의 인구 비율은 높아져서 낮아졌어요? 낮아진가 하니까, 그러면, 비기반 산업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니까, 얘가 낮아지면, 얘는, 요거는요, 나누는 금액이 작아지죠? 그럼 얘는 커지는 겁니다. 자, 1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0.1이죠? 그죠? 근데 1을 5로 나눠봐요. 그럼 얼마가 돼요? 0.2가 되죠?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럼 요 나눈 갭이 작아지니까 커질 거 아닙니까? 경제 기반 승수 커지는 겁니다. 원래. 자, 요거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이 기반 승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다시 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지역의 경제활동 중에 비기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거꾸로 한다면요, 기반 산업의 인구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경제 기반 승수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76페이지에, 거기 보시니까 부동산 입지 선정 있죠? 요거는 옆에다가 5월 해주세요. 표절이라고요. 5월. 자, 그래서 요거 아주, 나는 이거 굳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1, 2월 달에 강의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에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달 거니까. 자, 그대로 오늘은요, 정책론을 공부할 겁니다. 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있죠? 여기 있는데, 일단은 정책론을 구성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 좀 살펴볼게요. 정책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거의 한 5문제 정도 나오니까. 자, 여기서는 뭐 거의 한 5문제 맞춰야 됩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기가 아주 극성이랍니다. 그리고 난개발 같은 게 엄청나답니다. 아니면요, 어떤 사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전부 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거는 정부 역할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는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크게 이제 부동산 문제와 정책 이렇게 파트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서 5문제가 나옵니다. 평균 얼마라고요?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 나옵니다. 거의 다 5개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 최근 10년 동안에 부동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딱 한 문제 물어봤습니다. 한 문제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이 집가 있죠?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있죠? 이렇게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본 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요거 위주로 정리하는데 간단히 그 교재 어디에 있나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전부 다
자, 이 페이지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95페이지 볼게요. 95페이지에 부동산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맨 먼저 부동산 문제의 특징. 이거는요.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부동산 문제의 내용 있죠. 요거는요.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223페이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두 장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99페이지에 부동산 정책 있죠. 요거는 맨 먼저 부동산 시장 개입의 목적이라 해서 요거는요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227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00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외부 효과라고 있죠. 요거는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03페이지에 맨 위쪽에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개입 수단들 있죠. 요거는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104페이지에 토지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첫 번째 지역 지구제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07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08페이지에 딱 중간에 직접적 개입 방법 있죠. 요거는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장 넘겨볼게요. 두 장 넘겨보시면 이제 주택정책 나와 있는데 주택정책 중에 맨 먼저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임대료 규제는요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중간에 114페이지 중간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임대료 보조. 이거는요 250페이지 있습니다. 250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거는요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정책이고 한 장 넘겨보시면 분양과 관련된 정책 중에 자 11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가 있죠. 이건 254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이거 있는데 이거는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세정책 해서 258페이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주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99페이지. 요거는 뭐 거의 뭐 잘 안 봐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하기로 하고 자 299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개입의 목적 있죠? 요거부터 공부할 건데, 자,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크게는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약간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는데, 느낌, 삘로 알고 계시면 돼요. 삘 아시나요? 자, 시장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답니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실패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수요 공급 이론 했는데, 수요 공급 이론 했는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네,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만약에 요점에서 거래가 된다. 딱 요점에서 거래가 된다. 과정해보자. 그럴 경우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 필요로 한 양하고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답니다. 그죠? 이렇게. 소비자가 이만큼 소비하고자 원하는데 생산도 이만큼 생산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원이 어떻다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어떻게 배분됐다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근데 만약에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Q1으로 벗어나 있다. 자, P1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자, 이 사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리고 팔려는 양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겁니다. 그럼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떨어지니까 안 팔려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점에 이르는 겁니다. 반대로 P2 수준에 벗어나 있다면요, 물건 모자랍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요점에서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 놔둬도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요, 항상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현실 경제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구조적으로, 때로는요, 인위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누구는 손해봐야 안 봐요?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이만큼 그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막 생산하게 되면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는 적정한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구조적으로 어떤 시장 독점 시장이다. 잠시 하겠지만, 자, 독점 시장일 경우는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이것들은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우리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파트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못 팔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적으로 때로는요, 물건이 남아돌 수 있는 거죠. 모자랄 수 있고, 이런 상태를 하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되는 경우는 뭐 독과점이라든가 뭐 규모의 경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가 뭐 공공재가 있다든가 아니면요, 하나 정도 더 한다면요,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있다면요, 필연적으로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전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따로따로 설명해 보려고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시장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낭비가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낭비도 없게끔 해서 이거 나라가 부쩍 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좀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기능.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는 경우 있죠. 그럼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 안 챙겨요? 챙긴다. 그럼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이 남아돌 경우는 그 나라가 적정한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쩍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뭐가 있다고요? 소득 분배가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자,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도 요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도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요것도 P0. 이건 뭐라고요? P0.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어 안 됐어요? 아, 여기서 아까 사는 양과 파는 양 일치하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배분됐어 안 됐어요?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고가주택이라고 치자. 고가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치를 사람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저가주택이라 치자. 그러면 어쨌거나 가격은 좀 낮지만 이만한 가격이라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극빈층 같은 분들이 있다고 치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죠? 그죠? 보증금 낼 돈도 없고 집 살 돈도 없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과연 이게 성공한 사회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뭐라고요? 무진장 못 산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큰 돈 벌어가야 되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좀 돈을 조금 가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100억씩 버는 사람 있다고 치자. 그런 사람의 소득이 가만히 보면요 어디 공장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소득은 아니죠. 노동의 대가는 거의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땅을 갖고 있으면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1억에 구입해서 나중에 막 100억에 팔 수 있죠. 아니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소득 있죠. 걔들은 월급만 주고 나머지 다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보라고요.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가는 얼마 되지도 않고 가만히 놀고 있는 소득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그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요 뭐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를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장 큰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 구조를.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굶어 죽은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효율성을 기초로 하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북한 같은 경우는요 형평성을 기초로 하되 어느 정도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 답하라고요 사회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 이거 이따가 이제 주택 정책들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은요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임대료 같은 거 규제하겠다. 아니면요 공공 임대 아파트 지역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대부분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 2문제 정도를 물어봅니다. 몇 문제라고요? 2문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렇게 시장이 이런 경우는 시장이 실패한다 그러는데 시장 실패의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문제 없는 듯한데 문제는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누구는 손해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나라가 낭비도 없이 그 부쩍부쩍 성장하는 나라로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그 경제적 기능인데 그래서 이거 시장 실패를 해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거기 자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 이제 독점 과점 시장. 자,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 독점 시장은요 공급자 한 명인 시장. 과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2-3명에서 많게는 7, 8명 정도 되는 소수가 지배하는 시장 있죠? 이걸요, 과점 시장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독점 시장은요, 이렇게 볼게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몇 명이에요? 공급자가 1명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물건 만들어 파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죠? 지 마음대로 가격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뭐 자기들밖에 생산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가격을 자꾸 건드렸다가는 소비자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경제학적으로 얘네들은 가격을 건드는 대신에요 이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건드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요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1000개 생산했을 때의 시장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근데 100개만 생산해봐요. 조금 생산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마늘이 몇 개 안 되면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격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00원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파는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파는 금액은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죠? 둘 다 똑같이 100만 원 파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어치?
그죠? 근데 이 생산 독점자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까요? B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으로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만 생산해야 원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몇 개라고요? 1개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도 10명 채용할까? 1명만 채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비, 관리비 다 몇 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얘네들은요, 무지막지한 이거 챙겨갑니다. 그죠? 무지막게. 그리고 이것들은 독점자는 보통 이제 공장 무지막 크게 지어놓고서 자, 크게 지어놓고 생산은요, 조금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유유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일종의 다 시장 실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자원의 낭비도 없이 모든 자본이 빠짐없이 생산에 투입했을 때 있죠. 그때가 뭐라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 각종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있죠. 이걸 통해서 생산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이 만든 재화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공공재는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 예를 들어서 자, 이 도로라든가 아니면요, 뭐 공원이라든가 교량 이런 것들, 치안, 국방 뭐 이런 거 생각할게요. 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게, 자, 이거 어떤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갑이 이용하고 A가 이용하죠? 근데 B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 소비 못하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사과가 하나 있는데 A와 B가 서로 먹으려면 둘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서 가격을 많이 치른 자가 사가는 겁니다. 이런 경합성이 있다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소비 못하고 이런 거 없죠? 그냥 같이 그냥 우평역까지 걸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뭐 비경합성이라는 겁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 도로는 뭘로 깔아요? 도로는, 국도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가는 겁니다. 세금 갖다가. 지방도로는요, 지방세 갖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 갖다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시청 직원이 이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걷고 있는데 딱 불러서 당신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한 거죠? 그래서 딱 검색해봤더니 세금을 안 낸 거죠? 지방세. 너 여기 걸으면 안 돼. 그런다고 기억 안 갔나요? 뭐 메롱하면서 막 걸어가겠지, 얼른 가겠죠.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배제성이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비배제성 이런 특성 때문에 자꾸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제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깔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깔은 도로를 돈도 안 내고만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여기다 톨게이트 설치해서 돈 받기도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뭐하러 내 돈 들여서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이런 거는요, 건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무임승차다. 다시 말하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이런 거 도로라든가 교라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무임승차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요, 과소 생산됩니다. 어떻게 생산된다고요? 과소. 그래서 사회적 필요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의 비대칭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울게요. 정보의 비대칭은요, 또 뭐냐,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공평한 소득분배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은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시장 실패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나타나고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요, 역선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요것들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해갖고, 자,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재, 아니면 외부 효과, 아니면요, 도덕적 해이, 역선택이 주어진다면,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이것도 시장 실패다. 이게 답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고. 다만, 여기서는요, 자,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거래 이후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숨겨진 행동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선택은요, 어떤 재화의 숨겨진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그러면 그 숨겨진 특성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 있죠?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손해볼 수 있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험회사가 딱 있는데, 자, 보험회사가 이제 갑하고 이제 갑이 어떤 사람이냐면, 갑이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공장이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아, 창고에 물건이 하도 안 팔려갖고 망하려고 하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공장도 지금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험사 몇 군데 찾아가서, 여기 보험사 있잖아요. 찾아가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어요, 둘이. 뭘 체결했다고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와, 기업이 막 보험 들어준다니까, 보험료도 많이 막 백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얼른 가입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금방 무슨 일 저지르면 그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자기 공장하고 창고를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그걸 다 전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도 파악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물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거래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그러면 이 보험사는 크게 손해보고 얘는요,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는 사고 있죠? 이런 걸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이 매수자하고 아파트 매도자인데, 자,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있다, 이런 거 알아 몰라요? 매도자 파는 자 아닙니까? 근데 팔 때 어떻게 파냐면,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떠들면서 파나요? 그냥 조용히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특성을 모르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나중에 장가에 다 치르고 이사 끝났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자려고 했더니 위에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알고 왔더니 피아노 학원입니다. 막 저녁 내내 막 시끄럽게 떠들고 피아노 소리 들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얘는 원래는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득 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화의 숨겨진 특성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보를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크게 손해보는 겁니다. 얘는 크게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가볍게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 역선택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문에 들어가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부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한테 이제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사과 100개. 택배로 딱 팔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거래 당사자 해줍니다. 문상사라고요? 거래 당사자. 근데 을이 사과를 100개를 딱 받아봤는데 10개가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사과 10개 가져가라. 아니면요, 자, 이 돈을 깎아달라 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시킬 건데, 계약을. 그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시장 기능으로, 다시 말하면 가격과 수량이 다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다.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알아서 손에 입혔으면 알아서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물어주면 얘가 가만히 있겠나요? 다 그냥 취소시키고 다 돌려보내겠죠? 그러니까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시장 내부.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거래 관계자도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한번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한테 이게 손해를 입혔다고 치자. 그러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다 어떤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이 코를 깨트렸다는 얘기죠. 그죠? 눈도 깨지게 했다는 얘기죠. 쌍꺼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니네요. 어쨌거나, 그러니 내가 이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손해 입히고도 막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인에 맡겼더니, 그러면 누구는 가만히 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득 보고. 이러면 돼야 한대?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입니다. 이걸요, 시장 외부 효과이다.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해결 안 되니까요, 외부에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관련돼서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 알아볼게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이제 커지죠. 그러면 장기 생산비가 점점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줄어들죠.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덩치가 클수록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뭐의 경제라고요? 규모의 경제. 그러면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은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요 앞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량 그러니까 대량 구입합니까? 대량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무진장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내가 똑같은 예를 들지만, 내가 지나가다 수박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아저씨 여기 있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팔 수 있는 거죠. 이거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그 물건을요,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대량으로. 그러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요, 동네에 사과 가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과 파는 업체는 많이 있겠죠? 근데 이마트 하나 딱 들어서 봐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과 파는 자들은 많은데 이 규모 때문에 뭐라고요?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 있죠?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독과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나온다면 답이 있어 없어요? 없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물이고, 그리고 이 규모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뭐라고요? 따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당번 있나요? 당번.